만약 제가 러시아와 중국 모두를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거래가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둘 다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수년 동안 알고 있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필요한 양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가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이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왜 협상이론을 이해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아마 이미 이 이야기의 대략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한 직후 시진핑은 푸틴을 베이징으로 초대해 그들의 제한 없는 협력 관계를 다시 한번 갱신했습니다. 모두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장 큰 관측은 시베리아 에너지를 중국 산업에 공급하기 위한 가스관 건설 제안에 대해 양측이 마침내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여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나왔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에게 가스의 단가를 매우 낮게 책정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이 거래를 지연시켜왔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에 개입하면서 그곳의 셈법이 달라졌습니다. 전쟁 이전에 중국은 가스 수입의 약 30%를 호르무즈 해협 너머에서 조달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완공하는 데는 수년이 걸리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성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중국이 러시아에 제시하는 조건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그것이 가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합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자, 오늘은 시베리아의 힘 파이프라인의 간략한 역사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배경으로 두 나라 간의 경제 상황을 개괄하고 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협상을 좌초시키고 있는 두 가지 협상 마찰, 즉 홀더 문제와 사적 정보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POS 파이프라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기 위해 말씀드리자면 POS는 시베리아의 힘, 약자입니다. 이 이름과 약어는 파이프라인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주 괜찮은 명칭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시베리아라고 부르는 지역에서 수많은 작은 생물들이 모두 죽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억 년 동안 그들의 화석의 압력이 가해진 끝에 이들은 천연가스로 변했고 이제 러시아 연방은 그에 해당하는 에너지 자원을 판매해 경제적으로 버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천연가스는 운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 안타깝게도 시베리아에는 그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습니다. 최선의 해결책은 가스를 파이프에 넣어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중국에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스를 보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중국과 러시아가 이전에 했던 일입니다. 시베리아의 힘 1호는 동부의 몇몇 가스전에서 바로 중국으로 가스를 운송합니다. 이 파이프라인 건설은 2014년에 시작되었고 그들은 화려한 의식으로 이를 기념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구간이 용접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은 분명히 진지한 검사관이며 이 행사를 위해 가즈프롬이 고용한 모델이 절대 아닙니다. 5년 후 첫 번째 가스 공급이 중국에 도착했고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는 더 서쪽에 두 번째 주요 가스전이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는 여전히 끝없이 많은 사람들과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은 러시아가 그 목적을 위해 두 번째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이것이 현재 경제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곡된 인센티브를 만든 방식에 대한 에세이로도 연결됩니다. 예전에는 러시아가 서시베리아에서 중국으로 가는 파이프라인을 꼭 건설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럽 전역에는 부유하고 기꺼이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가스전과도 더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이런 구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파이프라인을 하나 또는 두 개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특별 군사작전은 사흘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유럽의 구매자들은 러시아 에너지와의 전체적인 관계를 제고하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유럽으로 가는 파이프라인 운영을 방해하기로 결정했을지도 모릅니다. 유럽의 구매는 유럽 중심의 지도자들이 원했던 것보다 조금 더 오래 지속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렘린은 이제 새로운 구매자가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렘린도 거래를 성사시켜야 한다는 긴박한 재정적 필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대중은 특별 군사작전에 그다지 열광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푸틴은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비용이 많이 드는 자원개혁병 모집 캠페인을 추진해야 했습니다. 전쟁이 소비한 모든 금속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르면서 핑크버드들은 정말 운이 없게도 매우 가치 있고 매우 폭발성이 강한 장소에 계속해서 충돌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한편 이 기간 내내 중국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변함이 없었습니다. 중국은 성장하는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고 값싼 연료에 의존하는 걸 매우 선호합니다. 중국이 러시아산 LNG 수입을 늘린 데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지만 그것은 최적의 운송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는 파이프라인으로 완벽한 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2025년까지 그들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계약 요구 조건을 1000세제곱미터당 120달러에서 130달러로 설정했는데 이는 러시아 국내 소비자들이 보조금을 받고 내는 가격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참고로 이런 에너지 보조금은 독재 정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보조금은 시민들이 연료를 과도하게 소비하도록 유도하고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전기를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것처럼 왜곡된 용도로 사용하게 만들 뿐입니다. 에너지를 국제 공개 시장에 판매하고 그 이익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어쨌든 다시 말하지만 중국은 1000세제곱미터당 120달러에서 130달러를 요구했습니다. 러시아는 그 두 배인 240달러에서 260달러 사이의 가격을 원했는데 이는 여전히 유럽인들이 침공 이후에 지불하는 가격에 비하면 할인된 금액입니다. 부유한 구매자를 시장에서 제외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간극을 메울 다리가 없었고 그래서 두 나라가 파이프라인에 대해 논의하고 진전을 이루는 연속적인 회의가 있었지만 그 사이에는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습니다. 키이우의 정책 기반자들은 그냥 앉아서 이 모든 상황을 재미있게 지켜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란 전쟁과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붕괴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파이프라인은 중국에 대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베이징이 대만을 상대로 행동에 나설 경우 호르무즈 해협과 말라카 해협에서의 봉쇄 시도에도 덜 취약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제한 가격을 올릴 수도 있고 양측이 실제로 두 번째 POS 공사를 시작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1000세제곱미터당 240달러에서 260달러의 요구 가격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120달러에서 130달러의 제한 가격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진전은커녕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답을 얻으려면 협상 문제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2년 전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또 다른 협상이 실패했을 때 이 문제들에 대해 이미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이 다 끝난 후에 여기 와서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해 오래전에 제 입장을 밝혔고 유일한 후회는 썸네일 캡션을 치열한 경쟁이라고 미리 써두지 못한 점입니다. 2024년에도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선택은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것이라는 점이 분명했습니다. 러시아는 더 많은 돈을 제시할 구매자를 찾지 못할 것이고 중국은 더 저렴하게 가스를 넘겨줄 판매자를 찾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 거래가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익숙하게 들리시죠? 결국 그들이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했다면 협상 과정에서 어떤 마찰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거래가 양측 모두에게 더 나았을 것이라는 상호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착 상태에 이른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호르무즈에서 무슨 일이 있든 그 합의 실현 가능성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합의는 항상 실현 가능했습니다. 예상 결과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협상 마찰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입니다. 아마도 호르무즈 상황을 고려해 그 마찰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거나 혹은 전혀 관련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일 것입니다. 그럼 두 가지 주요 협상 마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는 홀드업 문제입니다. 가스 거래를 위해서는 파이프라인 건설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오랜 기간 동안 수익을 내지 못하는 자본 집약적인 사업입니다. 러시아는 시베리아의 힘일 자국 구간의 건설 비용 전액을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지금 그런 유동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따라서 그 비용은 중국이 부담하게 됩니다.
표준적인 경제 거래라면 러시아는 사실상 대출에 대한 대가로 중국에 가스를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면서 그 빚을 갚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만 간단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베이징은 파이프라인이 완전히 가동된 후 일어날 일을 걱정해야 합니다. 중국이 건설에 쏟아부은 모든 비용은 이제 매몰 비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수년 전에 합의했던 모든 할인 혜택이 사라지고 러시아가 시장 가격을 요구하기 시작할 것을 우려해야 합니다. 결국 모스크바가 더 비싼 값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상대를 찾게 된다면 그들에게 가스를 팔기 위한 핑계를 찾을 것입니다. 이처럼 신중한 베이징은 러시아가 파이프라인 투자에서 자기 몫을 먼저 부담하도록 압박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현재 제안의 핵심입니다. 이 협상 마찰은 시간이 지나며 어떻게 변해왔나요? 이런 홀드업 문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이를 완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러시아의 자본 지출 능력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 모스크바의 예산 제약이 더 심해졌기 때문에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협상 마찰 요인은 사적 정보입니다. 중국은 러시아가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절박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큰 폭의 가격 인하를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입장은 중국이 생각하는 만큼 곤란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전혀 깎을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자신의 취약성에 대해 사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처럼 들리며 우리 같은 외부인으로서는 누가 옳은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러시아의 진짜 입장을 명확히 알 수 있다면 중국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러시아는 허세를 부릴 수 없거나 중국이 자신이 트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입장을 바꿀 것입니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협상이 진전이 없는 이유도 설명해 줄 수 있으므로 그럴듯해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된 것이 놀랍기도 합니다. 반면 우크라이나의 정유시설 타격 작전이 두드러진 피해를 초래해 관찰되지 않는 요인 간 차이가 더 악화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어떤 일이든 중국과의 협상에서 상쇄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교착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중국은 러시아가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음을 인정하거나 러시아가 허세를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러시아 경제는 수년에 걸친 인프라 투자가 현명한 재정적 선택이 되는 상태로 돌아갈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언젠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베리아의 힘, 이 가스관이 건설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정적 문제와 정보 관련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가스관에 대한 합의를 최종적으로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 요점은 무엇일까요? 시베리아의 힘이는 중국과 러시아 모두의 후생을 향상시켜 줄 것입니다. 협상 마찰이 합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위기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방식으로 협상 요인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호르무즈 문제로 마찰이 해결되지 않아 우리는 다시 합의 없이 정상회담을 끝냅니다. 한편 중국 정치에 더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용 재생 목록을 따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주제 전용 재생 목록을 만들었는데 자동 수정 때문에 또 실수했네요. 그런데 이 영상엔 정말 어울리는 실수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